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퍼붓던 소나기는 이제 가랑비로 바뀌었지만 그 끈질긴 축축함은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김민주는 편의점 앞 처마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자정이 넘었다. 내일 아침 8시 수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집에 가서 씻고 교재라도 훑어봐야 했다. 편의점 사장은 그에게 늘 친절했다. 시급을 제때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오늘도 봉투에 든 현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은 우산 하나를 건넸다. 이거 쓰고 가. 내일 출근할 때 가져오면 돼. 괜찮습니다. 금방이에요. 아니, 그냥 써.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요새 독감 도는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다. 사장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자꾸만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 문을 밀었다. 밤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졌다. 우산을 펼치며 민주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피곤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입원비가 이번 달에도 밀렸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주 안에는 납부를 해달라고. 민주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다. 오늘 받은 편의점 급여도 며칠 전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면 끝이었다. 의대 야간반 학비는 다행히 장학금으로 충당했지만 실습비와 교재비는 따로였다. 동기들은 대부분 낮에 일하는 직장인이거나 이미 다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민준처럼 하루 세 끼를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주는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렸다.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그때였다. 가로등 사이 어두운 구간, 인도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외투를 걸친 사람의 몸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옆으로 누워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는 멈춰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갔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우산을 쥔 채 그 사람을 내려다봤다. 술에 취해 잠든 걸까? 아니면 정말로 쓰러진 걸까?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냄새가 났다. 술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 빗물에 젖은 옷의 퀴퀴한 냄새. 그는 무릎을 굽혀 그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예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색이 너무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주는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호흡도 있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니었다. 얕고 불규칙했다. 체온도 낮아 보였다. 그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렸다. 구급차는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그 남자를 살폈다. 외투 안쪽을 더듬어 보니 속옷까지 모두 젖어 있었다. 저체온증 가능성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남자의 몸 위에 덮었다. 비를 막기 위해 우산을 남자 위로 기울여 세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계속해서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남자의 몸을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했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목 주변의 옷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줬다. 10분이 길게 느껴졌다. 민주는 남자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곧 도움이 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남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의 목소리가 때로는 의식 속 깊은 곳에 닿는다고 배운 적이 있었다. 그는 남자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다. 마침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급대원들이 내려 신속하게 남자를 들것에 옮겼다. 민주는 그들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발견 당시 상태, 맥박과 호흡, 저체온 가능성. 학생이 의대생이에요? 한 대원이 물었다. 네. 야간반이요. 잘했어요. 덕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대원들은 남자를 싣고 출발했다. 빨간 불빛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줬다는 걸 깨달았다. 비에 젖은 셔츠가 차가웠다. 그는 우산을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막차는 이미 끊겼을 것 같았다. 걸어가야 했다.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 민주는 그저 묵묵히 걸었다.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샤워를 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6시에 알람을 맞춰뒀다. 2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아도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다. 교수는 심장 부정맥에 대해 강의했고 민주는 필기를 하며 졸음과 싸웠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 대신 도서관 구석에서 가져온 김밥을 먹었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여유는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민주는 오후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를 나섰다. 병원 응급실 보조일이었다. 환자를 옮기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의료기구를 소독하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시급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공부가 됐다. 그날 저녁 민준이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휴게실로 몰려들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고 가방을 챙겼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텔레비전 화면을 보게 됐다. 뉴스였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나왔다. 카메라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비췄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 얼굴이 낯익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봤을까?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통령께서 어젯밤 극비 일정 중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셨으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건지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다.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씻은 그 얼굴. 어젯밤 빗속에서 자신이 손을 잡아줬던 그 남자였다. 신원이 확인된 구조자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야간반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으로 현재 학교와 본인 측은 신원 공개를. 민주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급히 복도를 벗어나 계단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노숙자인 줄 알았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다. 대통령이라니. 계단을 내려가며
민주는 어젯밤을 떠올렸다. 남자의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불규칙한 호흡. 그는 그저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다. 학교 행정실, 교수님, 심지어 몇몇 언론사로 보이는 곳에서도 연락이 왔다. 민주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민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까지 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동기들이 그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무표정했다. 민주는 평소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교재를 꺼냈다. 옆자리에 앉던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내가 그거. 진짜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나도 몰랐어. 그냥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대박이다. 뉴스 봤어. 온 나라가 난리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집중하기 어려웠다. 강의실 뒤쪽에서 계속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펜을 움직였지만 글씨는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학과 조교가 그를 불렀다. 김민준 학생, 학장님이 찾으세요. 민주는 학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학장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민준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앉게. 수고했어. 민준은 의자에 앉았다. 학장은 책상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한 일 정말 훌륭했네.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어. 우리 학교의 자랑일세.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자네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군. 물론 자네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 하지만 학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학교 입장에서는 자네가 이 일을 계기로 좋은 기회를 얻으면 좋겠네. 장학금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민주는 학장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그는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일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청와대 담당자 연락처야. 연락이 오면 정중히 대응하게. 민주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학장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주소를 찾고 음식을 전달하고 다음 주문을 받는 일의 반복이었다. 저녁 무렵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학생이십니까? 정중한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청와대 공보실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민주는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네, 괜찮습니다.
대통령께서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면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상대는 볼 수 없었지만, 알겠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의 이름은 신문과 뉴스에 계속 등장했다. 처음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곧 학교와 이름이 알려졌다. 기자들이 학교 앞에 나타났다. 민주는 정문 대신 후문을 이용했고 기자들을 피해 다녔다. 학교 분위기도 달라졌다. 어떤 교수들은 복도에서 민준을 마주치면 격려의 말을 건넸다. 어떤 교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동기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색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도 늘었다. 수지는 여전히 친절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가 민준에게 샌드위치 하나를 건넸다. 먹어. 내가 2개 샀는데 하나 남았어. 민준은 거절하려다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받았다. 수지는 그가 요즘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고마워. 괜찮아. 근데 민준아,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민준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삼키고 나서 대답했다. 좀 그래.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럴 만도 하지. 대통령 살렸잖아. 난 그냥 그분이 대통령인 줄 몰랐어. 그냥 사람이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그 무게도 느껴졌다. 일주일 후 민주는 청와대를 방문했다. 정장을 빌려 입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낯설었다. 청와대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그를 안내했다. 복도는 넓고 조용했다. 발소리만 울렸다. 민주는 안내를 받아 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침대에 누운 남자가 있었다. 대통령이었다. 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다. 민준이 들어서자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와줘서 고맙네. 민준은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어젯밤 빗속에서 잡았던 그 손과는 달랐다.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대통령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고 잠시 그를 바라봤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쳤다더군. 자네만 멈춰섰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손을 놓으며 다시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게. 학비든 생활비든 뭐든.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필요한 건 많았다. 어머니 병원비, 밀린 공과금, 다음 달 집세.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준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래, 알겠네. 짧은 만남이었다. 민준은 청와대를 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상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어떤 교수들은 수업 중에 그를 특별히 챙기기 시작했다. 질문을 하면 먼저 민준을 지목했고 과제를 제출하면 유독 그의 것에 좋은 점수를 줬다. 민준은 그게 불편했다. 그는 특별한 대우를 원한 적이 없었다. 동기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축하와 격려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샘과 질투가 섞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점심시간에 같이 앉던 무리에서도 조금씩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실습조 모임이 있었다. 5명이 한 조였는데 그중 한 명인 최준호가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야, 김민준. 요즘 바쁘지?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 평소랑 똑같아. 그래, 청와대도 갔다 왔다며. 대통령도 만나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응, 그랬어. 부럽네. 우리는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느라 정신없는데 넌 이제 인생 피겠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솔직히 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냥 길에서 누가 쓰러진 걸 도왔을 뿐인데 그게 하필 대통령이었던 거잖아. 우리도 그런 기회 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민주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불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에 나 혼자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야. 사람들 많이 지나갔어. 근데 아무도 안 멈췄어.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다른 조원들도 조용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갈게. 그는 실습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저 슬펐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같은 처지의 동료로 보지 않는다는 게 슬펐다. 며칠 뒤 민주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투석을 받고 있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이 아팠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학생, 어머님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이번 주 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병원비 건은 해결되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익명으로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병원비 전액이요. 누가 낸 건지는 저희도 몰라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민주는 다시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누가 도와준 건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교재를 펼쳤다. 다음 주 시험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학교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공지에는 그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학교 측에서 그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전액 장학금이었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준호는 그 공지를 보고 더욱 냉랭해졌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민준을 외면했다. 민준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수업 시간 담당 교수가 민준을 따로 불렀다. 김민준 학생, 다음 주 학회 발표 때 자네가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맡아줬으면 하는데. 교수님, 저는 아직 실력이. 괜찮아. 자네라면 잘할 수 있어. 다른 학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민주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교수의 기대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옆자리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다르긴 다르네. 민주는 들은 척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귓속에 계속 남았다. 저녁, 민주는 병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였다. 의식도 돌아와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엄마 기분 어때?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민준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대통령을 살렸다며. 뉴스에서 봤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엄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게 어려운 거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민준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민주는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달라진 시선, 질투, 거리감.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민준아, 응, 사람들은 다 그래. 누가 좋은 일을 하면 처음엔 박수를 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질투도 하고 시샘도 해. 그게 사람 마음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한 일은 옳았어. 그걸 기억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주는 힘이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분위기는 여전했다. 민주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점심도 혼자 먹고 실습도 가능하면 혼자 하려 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진이 찾아왔다. 민준아, 너 요즘 왜 이래? 사람들 다 피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수진은 그 앞에 앉았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마. 힘들면 말해. 민주는 책을 덮었다. 수진아, 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그냥 김민준으로 봤으면 좋겠어. 대통령 살린 사람 말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람들도 너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아니, 괜찮아. 아니야. 내가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민주는 수진을 보며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민주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새벽에 집에 돌아가 잠깐 눈을 붙였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나왔다. 민주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몇몇 동기들은 그 결과를 보고 수군거렸다. 별거 없네. 그래도 장학금은 받잖아. 민주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음 시험을 준비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민주는 여전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어머니는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병원비 걱정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김민준 학생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민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남자는 근처 카페로 그를 안내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대통령께서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직접 만나자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남자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대통령께서는 학생이 이 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학교에서의 일들, 주변 시선들. 민주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께서는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민주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대통령께서 학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날 밤 학생이 보여준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민주는 혼자 카페에 남았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송이가 쌓이는 걸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됐다. 민주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았다. 아르바이트, 수업, 실습. 하지만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준호는 여전히 그를 멀리했다.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수지는 변함없이 그 옆에 있었다. 어떤 날은 함께 점심을 먹고 어떤 날은 함께 실습을 했다. 그녀의 존재가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됐다. 봄이 왔다. 민준은 2학년이 됐다. 실습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켜봤다. 배우는 게 많았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실습 중이던 민주는 심정지 환자가 실려오는 걸 목격했다. 의사들이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제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의사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 모니터에 박동이 나타났다.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도 그랬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날 밤의 장소를 지나갔다. 빗속에서 남자를 발견했던 그 자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인도일 뿐이었다. 민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내린 선택을 떠올렸다. 멈춰선 것, 무릎을 굽힌 것, 손을 내민 것. 그게 옳았을까? 민주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여름이 왔다. 민주는 3학년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임상 실습이 시작되는 학년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장학금 덕분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어머니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집에서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떴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의대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그 공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쩌면 자신의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건지도 몰랐다. 준호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었다.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저번에 내가 너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민준은 잠시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준호는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그 손을 잡았다. 악수는 짧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민준을 특별하게 봤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민준도 점점 그 시선에 익숙해져 갔다. 가을이 왔다. 민준은 임상 실습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환자를 직접 대하고 진찰을 보조하고 의사의 판단을 가까이서 배웠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보람도 컸다. 어느 날 실습 중 한 노인 환자가 민준에게 물었다. 학생,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민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은 달라져 있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명확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손님이 뜸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교재를 펼쳤다. 다음 주 시험 준비였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대통령이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통령은 민준을 보고 미소 지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예. 어떻게? 자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있었네. 한번 들러보고 싶었어. 경호원들은 조용히 편의점 안을 살폈다. 대통령은 민준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어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 사이를 걸었다. 그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맛있나? 네. 괜찮습니다. 대통령은 김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민준은 계산을 했다. 대통령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다. 자네 힘들지?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 조금요. 대통령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자네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어떻게 아십니까? 그날 밤 자네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느꼈어. 이 사람은 진짜구나.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삼각김밥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힘내게. 그리고 그는 경호원들과 함께 밤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카운터에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춤췄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교재를 펼쳤다. 심장의 구조에 대한 장이었다. 민준은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방은 정해진 역할을 했다. 쉬지 않고 박동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민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규칙적이고 힘찼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빗속에 쓰러진 남자. 차가운 손. 희미한 맥박. 그는 멈춰섰다. 무릎을 굽혔다. 손을 내밀었다. 그게 전부였다. 민준은 눈을 떴다.
교재로 시선을 돌렸다. 공부할 게 많았다. 배울 게 많았다. 앞으로 갈 길도 멀었다.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졸업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다. 민주는 그 시간을 묵묵히 채워나갈 생각이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그저 매일 주어진 일을 하고 배워야 할 걸 배우고 환자를 대할 준비를 하는 것. 4학년이 되었을 때 민주는 처음으로 담당 교수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환자 케이스 분석이 뛰어났다는 평이었다. 민주는 그 칭찬이 자신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졌다. 실습 시간이 늘면서 민주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부유했고 어떤 이는 가난했다. 어떤 이는 친절했고 어떤 이는 까칠했다. 하지만 민주는 모두에게 같은 태도로 대했다. 정중하고 성실하게.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다. 젊은 남자였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서 피가 많이 났다. 민주는 의사를 보조하며 지혈을 도왔다. 환자는 아파하며 신음했다. 괜찮습니다. 곧 나아지실 겁니다. 민주는 환자의 손을 잡아줬다. 환자는 그 손을 꽉 쥐었다. 민주는 그 떨림을 느꼈다. 두려움과 고통? 하지만 동시에 살고자 하는 의지도 느껴졌다. 치료가 끝나고 환자는 입원실로 옮겨졌다. 민주는 응급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해 여름 민주는 지역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무료 진료를 도왔다. 주로 노인 환자들이 많았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간단한 상담을 도왔다. 한 할머니가 민준에게 물었다. 학생, 의사 되려고? 네, 할머니. 힘들지? 네, 힘들어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래도 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학생 같은 의사가 필요해. 민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가을이 오고 민주는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있었다. 국가고시 준비가 시작됐다.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줄이고 공부에 매달렸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주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쉬려고 밖으로 나왔다. 캠퍼스는 조용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준아, 밥은 먹었어? 응, 엄마. 먹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 엄마도 약 잘 챙겨 먹고. 그래. 조심히 들어와.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하늘을 보았다. 별들은 조용히 빛났다. 민주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저런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빛. 국가고시 날이 다가왔다.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다. 시험 전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긴장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된 느낌도 들었다. 시험 당일 민주는 시험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주변에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었다.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시험이 시작됐다. 민주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도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을 적어나갔다. 시험이 끝났다. 민주는 시험장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결과 발표일.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합격. 민주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울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기쁨도 안도도 그리고 지난 시간의 고단함도. 한참을 울고 나서 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민준아, 왜? 무슨 일이야? 나 합격했어.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도 다시 눈물이 났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다. 졸업식 날 민주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왔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졸업식을 놓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식을 지켜봤다. 학장이 축사를 했다. 그는 민준을 언급했다.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졸업생, 김민준 학생은 진정한 의사의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졸업 후 민주는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 큰 대학병원이었다. 일은 고되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당직도 자주 섰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짜 의사였다. 인턴 첫 달 민주는 내과 병동에 배치됐다.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작성하고 상급위의 지시를 따랐다. 실수도 했다. 어느 날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해 상급위에게 혼났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해졌다. 인턴 6개월째 민주는 응급실 순환 근무를 돌았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목격했다. 어떤 환자는 살아났고 어떤 환자는 떠났다. 민주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어느 날 밤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다. 민주는 팀의 일원으로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다. 가슴을 누르는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제발 살아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20분이 지났다.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상급위가 시간을 선언했다. 민주는 손을 멈췄다. 환자의 차가운 몸을 보며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구할 수 없는 생명도 있지만 구할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구해야 했다. 레지던트 과정이 시작됐다. 민주는 내과를 선택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더 많은 환자를 만나고 싶었다. 1년차 레지던트 시절 민주는 한 암 환자를 담당했다. 말기였다. 환자는 60살의 남자였다. 가족은 없었다. 민주는 매일 회진을 돌며 그를 돌봤다. 환자는 민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젊은 시절 이야기, 후회하는 일들, 하지 못한 일들. 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가끔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환자는 어느 날 민준에게 물었다. 선생님, 나 얼마나 남았어요? 민주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오래 남지 않으셨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몸이 말해주거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제 곁에 있어줘요. 혼자 가기 싫어요. 민주는 환자의 손을 잡았다. 그러겠습니다. 이틀 후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민주는 그 옆에 있었다. 환자의 마지막 숨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겨줬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민주는 혼자 그 앞에 섰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레지던트 3년차 민주는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의사가 되어 있었다.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고 어떤 이는 그냥 흘려들었다. 민주는 강요하지 않았다. 각자의 길이 있었다. 레지던트 4년차 마지막 달 민주는 수석 레지던트로 선발됐다. 동기들이 축하해줬다. 민주는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런 칭호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환자였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날 민주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였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프고 치유되고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이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오래 걸렸다. 힘들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전문의가 된 후 민주는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지역의 작은 병원을 선택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대학병원에 남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마음을 정했다. 저는 환자 가까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가 선택한 병원은 서울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주로 노인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았다. 민주는 그곳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첫 출근 날 민주는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기다렸다. 첫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민주는 차트를 보고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했다. 할아버지, 약은 꼭 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알아요, 선생님. 근데 가끔 깜빡해요. 가족분께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혼자 살아요. 민주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외로운 눈빛이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뵐 때 확인할게요. 핸드폰 알람 맞춰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줬다.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민주는 매일 환자들을 만났다. 치료하고 상담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환자들은 민준을 좋아했다. 그는 친절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했다. 어느 날 병원 원장이 민준을 불렀다. 김 선생, 환자들 평가가 아주 좋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은 왜 여기 왔습니까? 대학병원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이런 곳이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우리 병원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민주는 변함없이 병원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 이제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됐다. 가끔 병원에 들러 민준의 진료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우리 아들 정말 의사 다 됐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민주는 그저 웃었다. 어느 겨울 저녁 민주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노숙자가 실려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민주는 응급실로 내려갔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5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였다. 민주는 그를 진찰하며 그날 밤을 떠올렸다. 몇 년 전 빗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 민주는 남자를 치료했다.
수액을 연결하고 체온을 올리고 상태를 안정시켰다. 새벽까지 그 옆을 지켰다. 남자는 천천히 회복됐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깨어났다. 민주는 그에게 물었다.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차트를 작성하며 말했다. 퇴원하시면 복지관에 연락드릴게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민준을 보았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시네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주는 회진을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민주는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기침이 심했다. 민주는 청진기를 대고 폐음을 들었다.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다. 결과가 나왔다. 폐렴이었다. 민주는 입원을 권했다. 여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입원비가 부담스러워요. 민주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주선했다. 여성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그저 괜찮다고 말했다. 밤이 되었다. 민주는 당직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청와대입니다. 대통령께서 선생님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민주는 잠시 놀랐다. 지금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 예, 대통령님.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작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얘기 들었네. 대학병원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난 자주 자네를 생각했네. 자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도왔어. 그게 나한테는 큰 의미였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네는 변하지 않았어. 그게 참 대단해.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자네 같은 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 전화는 짧게 끝났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세월이 흘렀다. 민주는 10년째 같은 병원에서 일했다. 이제는 과장이 되어 있었다. 후배 의사들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 환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어느 봄날 민주는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민준아, 나 결혼해. 민주는 웃었다. 축하해. 누구랑? 기억하지? 학교 때 같은 과였던 이재훈. 아, 재훈이. 좋은 사람이지. 축하해. 너도 와. 줄에는 내가 서줘. 민주는 놀랐다. 내가? 응. 내가 했으면 좋겠어.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나 주례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괜찮아. 내 말이면 믿고 들을 수 있어. 민주는 결국 승낙했다. 결혼식 날 그는 단상에 올라 주례사를 했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두 사람을 축복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고 재우는 행복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고마워. 정말 좋은 주례사였어.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수진은 민준을 안았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민준은 웃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그해 가을, 민준은 한 여성과 만났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이름은 한지수였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민준과 잘 맞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민준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이듬해 봄 민준은 지수에게 청혼했다. 병원 옥상에서였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다. 지수는 울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해 직접 걸어서 입장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이틀 동안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행복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고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함께라서 덜 힘들었다. 몇 년이 더 지났다. 민준과 지수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민서였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민주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딸이 자라면서 민주는 아버지가 됐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딸이 달려와 안겼다. 민주는 딸을 안고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아픈 사람들 치료했지. 아빠는 영웅이야. 민주는 웃었다. 아니야. 아빠는 그냥 의사야. 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대통령도 살렸대.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옛날 일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야. 딸은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5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과 과장이 되어 있었다. 후배들을 많이 키웠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레지던트가 민준에게 물었다. 선생님, 후회한 적 없으세요? 대학병원에 남지 않으신 거.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어. 왜요? 여기가 내 자리니까. 레지던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대학병원이면 연구도 하고 명성도 쌓고. 민주는 레지던트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왜 의사가 되려고 했나? 레지던트는 잠시 생각했다. 환자를 돕고 싶어서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해. 레지던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렸다. 민준이 60이 되었을 때 그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딸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의대는 아니었다. 딸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민주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아빠처럼 사람을 돕고 싶어? 근데 내 방식으로. 민주는 딸을 안았다. 잘 선택했어. 정년퇴임 날 병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동료들과 후배들이 모였다. 꽃다발과 선물이 쌓였다. 민주는 그들 앞에 섰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차를 세우고 한 장소에 내렸다. 몇십 년 전 빗속에서 남자를 발견했던 그 거리였다. 이제는 많이 변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가로등도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비 오는 밤, 쓰러진 남자, 차가운 손,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지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딸도 집에 와 있을 것이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지수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민주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아빠, 오늘 마지막 날이었지? 응. 어때? 기분.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지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별이 떴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의대 시절 사진, 레지던트 시절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수많은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신문 스크랩에서 멈췄다. 몇십 년 전 뉴스 기사였다. 대통령 구한 의대생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민주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민주는 앨범을 닫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다. 은퇴했지만 할 일은 여전히 많았다. 봉사활동도 하고 후배들에게 강연도 하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 민주는 잠에 들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